베타 차단제는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심장의 산소 요구량 자체를 줄여 허혈의 본질을 해결한 최초의 치료제였습니다. 오늘 파말로그 에피소드에서는 1세대의 등장부터 베타1 선택성이 확립된 2세대, 그리고 혈관 조절 기능을 더하며 발전한 3세대까지 베타 차단제가 어떻게 진화하며 현대 심혈관 치료의 방향을 바꾸었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티아지드는 고혈압을 실제로 낮출 수 있는 최초의 치료제였지만 심박수 증가와 교감신경 항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체액 감소가 반사적으로 교감신경을 더 자극해 심장의 부담을 키웠고, 이 약으로는 협심증,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곧 드러났습니다. 이때부터 고혈압 치료는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심장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의 생리 연구는 고혈압의 배후에 지속적인 교감신경 항진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점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과다 분비되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하며 쉽게 허혈과 부정맥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상 경험은 고혈압 치료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심장을 과흥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두 번째 치료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아드레날린이 분리되면서 교감신경 작용이 화학적 신호에 의해 조절된다는 단서가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결정적 진전은 1940년대 후반 울프 폰 에울러가 교감신경 말단의 실제 신경 전달 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임을 규명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알파와 베타 수용체가 서로 다른 표적이라는 구조적 틀이 확립되자 연구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장에 존재하는 베타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을 만들 수는 없는가? 그리하여 1964년 제임스 블랙은 심장에 존재하는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는 최초의 베타 차단제 프로프라놀로를 개발했습니다. 이 약물은 심박수와 수축력을 낮춰 심근 산소 요구량을 직접 감소시킴으로써 협심증 치료에서 수요 감소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현한 대표적 약물이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의존에 머물던 기존 치료에서 벗어나 심장 허혈을 예방하는 완전히 새로운 치료축이 이 약물을 통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협심증 치료는 오랫동안 관상동맥 혈류를 늘리는 공급 중심 전략에 의존해 왔습니다. 혈관을 넓히면 혈류는 증가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좁아진 부위 아래의 허혈 심근은 이미 쇄동맥이 거의 최대한 확장된 상태입니다. 산소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저항을 낮춘 결과이지요. 따라서 더 이상 추가로 확장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때 혈관 확장제를 투여하면 아직 여유가 남아있는 정상 혈관은 더 많이 확장됩니다. 혈류는 저항이 낮은 경로로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상 부위로 더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미 최대 확장 상태에 있던 허혈 부위의 혈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관상동맥 도둑 현상이라고 합니다. 콜레테럴은 좁아진 혈관을 우회해 허혈 부위로 혈액을 전달하는 작은 측부 혈관입니다. 이 혈류는 두 영역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해 유지됩니다. 정상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압력 구배가 변하고 콜레테럴을 통한 관리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심증의 본질은 단순한 혈액 공급 부족이 아니라 심박수와 수축력 증가, 그리고 교감신경 활성 항진으로 인해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 공급은 늘리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낮추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심장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덜 일하게 해서 살린다는 발상은 당시로서는 정반대의 사고였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와 수축력 그리고 교감신경 활성도를 동시에 낮춰 심장의 산소 요구량 자체를 떨어뜨린 최초의 약물이었습니다. 이 작용은 협심증 치료 전략을 혈류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 허혈 자체를 예방하는 수요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 위험, 부정맥 발생,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과흥분 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임상치료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심부전은 단순한 심장의 펌프 기능 저하로 이해되었고 치료의 목표는 수축력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뷰타민과 디곡신은 그 시대의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러나 컨센서스와 솔브드 이후 축적된 임상 데이터는 이 관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심부전의 본질은 펌프 고장이 아니라 교감신경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만성적 과활성화가 심근 손상을 스스로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질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수축력 증가 전략은 심장의 생존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이 접근은 치료의 중심에서 역사 속으로 퇴장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단기적으로는 심부전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심장 리모델링을 억제하고 생존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심부전 치료의 목표는 심장을 더 세게 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속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이 전환을 상징하는 약물입니다. 초기에는 심근 수축력 감소로 심박출량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저용량에서 천천히 증량하면 심근세포 사멸과 섬유화를 억제하고 병적 리모델링을 차단합니다. 즉, 증상을 자극하는 약이 아니라 질환의 궤적을 바꾸는 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부전 치료의 원칙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저용량 시작, 점진적 증량. 이 원칙은 선택이 아니라 심부전 치료 패러다임 전환의 최종 결론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면 다음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베타1과 베타2 수용체 모두를 차단하는 1세대 베타 차단제는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낮추는 임상적 이점을 제공했지만 베타2 수용체 차단으로 인해 기관지 수축이나 말초 혈관 수축 그리고 대사적 부작용이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프라놀로를 포함한 이 초기 약물들은 협심증 치료를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시키며 현대 허혈 치료의 출발점을 마련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세대 베타 차단제는 베타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1세대 약물에서 문제였던 기관지 수축과 말초혈관 수축 같은 베타2 기반 부작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메토프롤롤과 비소프롤롤은 심부전과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부정맥 치료에서 생존율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이러한 임상적 성공은 베타1 선택성이 베타 차단제 치료의 핵심 성취라는 점을 확고히 했습니다. 3세대 베타 차단제는 단순히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혈관 확장 기능을 결합한 심혈관 통합 조절 약물로 진화했습니다. 카베딜롤은 알파1 차단을 통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네비볼롤은 나이트릭 옥사이드 생성을 촉진해 내피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당뇨병, 말초순환 장애, 그리고 심부전 환자처럼 혈관 기능 저하가 동반된 환자에서 중요한 임상적 장점을 제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베타차단제는 분명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하지만 그 작용의 중심은 혈관이 아니라 심장에 있습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수축력을 줄이며 심장이 소비하는 산소를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심장의 자금량을 줄여 심장 기능을 보다 안정된 상태로 오래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베타 차단제는 심혈관 치료의 방향을 혈압을 낮추는 것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